퓰리처상 후보 애니 제이콥슨의 2024년 신간 핵전쟁 시나리오 뉴클리어 워 A 시나리오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 전 CIA 국장 등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여 구성한 가상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분초 단위로 묘사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직후 2016년 에이미 아담스 주연의 영화 컨택트와 2024년에 속편이 개봉된 티모테 샬롬의 주연의 듄 시리즈로 한국 관객에게도 친숙한 드니 드네브 감독이 이 책에 대한 영화 판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문 번역본도 곧 출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핵무기와 핵전쟁이 무섭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핵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발사되는지, 핵무기의 위력과 영향의 수준에 대해서는 영화와 게임을 통해 부정확하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본격적인 핵전쟁은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의도가 불분명하게 미국에 대한 기습 핵공격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각국의 오해와 혼란으로 겨우 1시간 안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이 설명하는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이 등장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나, 제한된 핵전쟁은 가능할까?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디에서 갑자기 핵실험이나 훈련이 아닌 실전 핵공격이 일어난다면 1945년 이후 발생한 최초의 핵공격이 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핵공격의 규모가 전략 핵무기인지 전술 핵무기인지 한가하게 버섯구름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누가 발사했는지 오해가 없도록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방금 일어난 핵공격의 규모에 딱 맞춘 대응 공격을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도 핵공격을 받을지, 누군가 내가 핵공격을 했다고 오인하여 내게 보복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핵폭발 때문에 순식간에 모두가 보유한 모든 핵무기가 발사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책에는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으로 훗날 게임이론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토마스 쉘링 박사가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극비로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예지자 프라우드 프로페트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미국의 최고 핵무기 장성들과 예일대학교 석학 등이 모여 2주간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한 핵전쟁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나토, 중국, 영국이 각각 참전하거나 참전하지 않은 경우, 모두가 침착한 상태, 모두가 당황한 상태 등 여러가지 경우를 상정하며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미국, 러시아, 유럽이 모두 파괴되었고 핵전쟁 개전 초기에 최소한 5억 명 이상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 모든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같았습니다. 핵전쟁은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는 1983년 실험 결과를 2012년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그 내용이 전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책에 의하면 제한된 핵전쟁은 없으며 핵전쟁이 발생한 이상 긴장 완화는 불가능합니다. 둘, 핵미사일의 자폭 버튼은 없다. 영화나 게임을 보면 이미 발사된 핵미사일을 자폭시키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번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한 쪽도 자폭시킬 수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자폭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셋, 핵폭발의 위력은 1킬로톤은 TNT 폭발물 1000톤의 위력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져 8만에서 10만 명을 죽인 리틀보이는 15킬로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1기는 300킬로톤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마트, 이른바 사탄의 아들 1기는 5000킬로톤 또는 5메가톤입니다. 보통 인간인 우리는 그 위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 의미 있는 규모의 핵미사일 격추는 불가능하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에 주한 미군의 그 이름도 긴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른바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였다가 중국의 분노를 샀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한한령을 내려 한국 드라마 등 컨텐츠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의 방송을 금지하고 한국산 상품의 불매운동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드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내 롯데마트 50개가 넘는 점포에 대한 영업 취소 처분을 받아서 얼마 안 가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도입한 사드 시스템도 적 미사일 격추에는 별로 활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나마 사드는 격추율이 높다고 하나 이것은 대형 미사일 2-3발 정도에 대응할 때 얘기이고 소형 로켓이 수천 발씩 쏟아지는 북한의 공격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배치된 방어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겨우 44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보여주기용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잘 숨겨놓은 슈퍼신무기가 있다면 몰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높은 확률로 격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5. 한국에 대한 공격. 이제부터 한국이 나오는 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책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듯 북한은 수도권에 엄청난 수의 240mm 방사포를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포탄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대량 학살무기 군사역사학자 리드 커비가 말합니다. 북한은 15분마다 1만 발씩 포를 쏠 수 있습니다. 각 240mm 탄에는 8kg씩 화학무기인 사린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보니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 때 14명이 사망하고 약 6,300명이 부상당했는데 그때 옴진리교 테러범들이 사용한 액체 사린은 불과 5리터였습니다. 그런데 커비는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 로켓탄의 불발률과 오발률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에 240톤 규모의 살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쿄 사건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전국의 병원에서 해독제를 필사적으로 끌어모아 부상자들을 치료했는데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600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커비는 서울이 살인 240톤으로 공격당하면 민간인 사망자는 65만 명에서 250만 명, 부상자는 100만 명에서 400만 명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생존자들 상당수가 이런 신경가스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혼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는 서울에서는 부상자들이 도쿄 사건 때처럼 신속한 해독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책에는 북한이 평소에 움직이는 기차 속에 숨겨 지하로 이동시켰다가 공격할 때가 되면 기차의 지붕을 열고 발사하는 방사포들도 등장합니다.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방사포들을 제때 찾아내서 다 없앨 수 있을까요? 한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킬체인 개념이 정말로 30분 안에 북한 내 목표물을 다 선제 타격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못하는 대량적 미사일 격추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데 아주 불안합니다. 지금은 북한 풍선이 생활 쓰레기를 뿌리고 있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기폭장치 때문에 창고 건물에 불이 나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약 5,500개가 넘는 풍선이 내려왔습니다. 저 많은 풍선들에 생활 쓰레기가 아니라 폭탄이 달려있다면, 생화학 무기가 달려있다면, 방사성 물질이 달려있다면, 북한이 언젠가 개발할지도 모르는 미니 핵폭탄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우리가 한 대에 1,850억 원을 주고 사온 F-35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로 풍선들을 모두 격추할 수 있을까요? 6. 책에 약간 거슬리는 점들. 책에서는 일관되게 동해를 Sea of Japan, 즉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게 조금 거슬렸습니다. 참고로 미군은 한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동해, 일본해,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 한반도 동쪽 수역 등으로 표현을 왔다 갔다 하며 미군 공식 문서에 표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그것보다 더 거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에는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회의를 하는데 북한에 미국이 핵보복을 할 경우 주변 중국 단둥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사능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두 도시의 인구까지 언급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양 지역 민간인은 300만 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만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저자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랑하고 한국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한국 이외의 나머지 나라들은 핵보유국이고 미국의 핵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7.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핵전쟁에 대해 무섭다고 외면하거나 두루뭉실하게만 알고 있지 말고 보다 정확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어느 유명 국내 유튜버가 서울에는 고층 콘크리트 아파트가 많아서 핵폭발의 충격파를 막아주기 때문에 핵무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강남 아파트도 핵폭발의 위력과 방사능과 핵겨울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은 책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책에는 핵무기의 역사 속 실제 사건들, 원자력 잠수함, EMP 공격, 우주전쟁, 핵전쟁 이후의 세계 등 여러 주제의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하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냉전이 끝난 직후에는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감소한 바 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남북한 등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의 여러 분쟁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나리오와 같은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타, 책에 등장하는 미군의 E-4 항공기는 국가공중작전센터로서 멸망의 날, 둠스데이 항공기라고 불립니다. E-4는 보잉 747을 개조한 것인데 미군은 차기 둠스데이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2024년 5월에 한국의 대한항공으로부터 중고 보잉 7478을 5대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채널에 올라온 첫 영상이니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